자, 이번 시간에도 재산세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토지에 대한 구분까지 봤어요. 토지 구분이 좀 복잡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뭐 과세 표준이나 세율, 그리고 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재산세 부과 징수 등등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구분까지 해서 한두 문제는 꼭 출제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냥 유인물 자료로 필요한 것, 수업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 유인물 자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교재로는 219쪽이에요. 교재로는 이제 219쪽에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 그리고 재산세 세율. 자, 세율이 좀 복잡해요. 세율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세율 그 교재식까지 다 내진 않아요. 자, 유물자료 보겠습니다. 8쪽에 3회 재산세 먼저 과세 표준 및 세율. 먼저는 이제 과세 표준 및 세율에서 과세 표준이 먼저 나왔어요.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고예요. 재산가액. 언제 당시 재산가액으로 그러느냐? 결론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 이 날짜가 납세의무 성립되는 시기, 이 날짜 기준이에요. 6월 1일 날짜 현재 재산가액으로 해요. 재산가액. 그러면 이 재산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재산가액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거에 대한 선박항공기 과세 표준은 안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입니다. 현재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분의 70으로. 그러니까 70%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70%가 토지 건축물은. 자, 시가 표준액이 1억이다. 그럼 70%인 7천만 원만 과세 표준하겠다. 이거 7천만 원만 과세 표준하겠다. 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100분의 60을 60%. 그러니까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 60%만 재산가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하겠다 이거. 그렇죠? 반드시 이걸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해줘야 돼요. 선박항공기는 이 노란 거 안 곱해요. 선박항공기로는 시험에 되진 않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버려. 시가 표준액으로 해버리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토지, 건축물은 7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또 주택은 6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은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중개사 시험은 이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 비율, 이걸 퍼센트, 이걸 곱해주는 것은 오로지 토지, 건축물 두 개만 해당된다. 틀렸어요. 주택도 해당돼. 주택도 이렇게 해당돼. 주택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랑 연결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이렇게 공정시장가 비율, 요걸 노란 거를 곱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표준을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가 되든 주택이 되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100분의 80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이 노란 것이 얼마로 돼 있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모두 다 100분의 80. 재산세는 달라.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 꼭 이걸 곱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해야 과세 표준이다. 선박항공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 이제 여기에다가 선박항공기는 그냥 따로 안 받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놓으면 돼요. 선박항공기 시가 표준액으로 놓는데 공정시장가 비율 노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세율이 이제 아주 복잡하죠. 토지에 대한 세율 다르고, 또 주택에 대한 세율 다르고 그래요. 먼저 표준세율이 나와 있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통상 적용되는 세율이죠. 통상 이렇게 합니다. 통상 적용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율 적용되는데, 뭐부터 먼저 나왔나요? 토지부터 먼저 나왔네. 토지는 분명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지난 시간에 했어.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은 시군별로 여러 개 토지를 합산해서
곱하기 초과 누진세율 있잖아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했잖아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같은 시, 같은 구군에 있는 여러 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작년에 시험에 이게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러지 않았죠. 차등 비례세율 따로따로 세율이 적용됐죠. 토지마다. 그래서 토지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했는데 실제 경작되는 농지나 임야나 목장용지는 분리과세할 때 토지가액에다가 1천분의 0.7을 곱했죠. 1000분의 0.7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와 공급용인 임야, 공급용인 염전이나 터미널 염토지, 공장용지 등은 1천분의 2를 곱했잖아.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토지는 1천분의 44%. 그죠? 물론 두 달 후는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두 달 후에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기존에 3, 4월 달에 받은 사람, 조금 나을 거예요. 완전히 생각보다는 그때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험이 나올 때, 분리과 대상에 대한 세율이 잘 나겠죠? 작년에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목장용지가 답했잖아. 분리과세 대상 방금 목장용지는 1천분의 0.7. 근데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1천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꼭 동그라미 기억은 아셔야 돼요. 해운제 골프장하고 고보락장 두 가지 사치성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에요. 4%. 제일 수율이 높다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토지는 토지도 1천분의 44% 적용하고 건축물도 1천분의 44%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시험에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력 니은 이외의 나머지 상가 건축물을 봐봐. 상가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은 1천분의 얼마로 돼 있어? 2.5. 보통 건축물은 1천분의 2.5요. 보통 건축물은.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 건축물은 용도 지역에서 공장 건축물은 어디가 있어야 맞죠? 보통 공장 건축물은 용도 지역에서는 공업 지역이나 뭐 산업단지 등 이런 데서 공장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공장 건축물이 만약에 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등의 공장 건축물이라면 1천분의 2.5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에 있어 보여. 상업지역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조례로 정해진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돼. 1천분의 5요, 5. 2.5가 아니라.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조례로 정해진 지역에 있으면 1천분의 5를 해요.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건축물은 1천분의 40. 그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합니다. 주택 이미 설명했네요. 별장은 1천분의 40. 나머지 일반 주택은 매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주택별로. 그 주택별이라는 말을 써놔버려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되구나. 그 매일구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4단계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계산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내가 네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별장도 모의고사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 별장도 일반 주택과 재산세 납기는 동일합니다. 주택으로 재산세 납기는 동일하는데 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은 일반 주택은 주택마다 초과 누진세율, 별장은 무조건 1.5에 40을 곱해버려요. 별장은 사치성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 세율은 제가 생략합니다. 선박의 항공기 곱해주는 세율은 뭐 1.5에 3인데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율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알면 돼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인데 또 재산세에서도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이 당연히 과밀억제 권역인 수도권 내겠죠. 수도권인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했다, 증설했다. 그럼 공장을 처음으로 신축했다, 더 공장 증축 늘려서 증축했다. 그러면 신설 증설 시로부터 이제 처음에 과세 기준이 돌아오겠지. 처음에 과세되는 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 일반 건축물 세율이 1천분의 2.5라고 조금 전에 했죠. 그놈의 5배의 수를 적용해. 중요한 것은 5배란 말이 중요해. 100분의 5배. 5배.
몇 배? 5배. 우리 등록 면허세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일 때 표준세율이 100분의 300으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100분의 300. 재산세는 100분의 300으로 나오면 안 돼. 재산세는 100분의 500으로 나와요. 500으로. 재산세 과밀국제 권역에서 중과세일 때는 표준세율이 몇 배수로 한다고? 5배수로 한다라는 것.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나오잖아. 그러면 공장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만 최초 과세된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처음에 과세할 때로부터 5년간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5배. 그리고 반가로 3번 탄력세율이 있죠. 이것도 탄력세율이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될 수 있죠. 표준세율만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내용 좀 간단하게니까 이거 안 써져 있는데 요약집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요약집은 상세히 다 들어있어요. 세율이 혹시라도 동일한 재산에 세율이 2개 이상 적용 시는 높은 세율 적용이라고 해. 세율이 중복시는 높은 세율 적용이라고 써놔요. 세율이 중복시는 뭐 한다? 높은 세율. 2개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그때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탄력세율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끝에 그런 말이 나와. 당해연도, 가감 조정한 당해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감했으면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올해만 적용해야 되죠. 예? 당해연도에 올해만. 그죠. 세율이 2개 이상 해당되면 또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재산세 세율이 표준세율,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경우, 낮은 것에 해당하는 거 나와서 가장 낮은 거 1번 별장 1.5에 40인가? 2번 해운제 골프장 건축물 1.5에 40 3번 고급 오락장 건축물 1.5에 40 4번 해운제 골프장 토지 1.5에 40 동그래 5번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시 그 공장 건축물. 그러면 그 5개에서 가장 재산세 표준 세율이 낮은 것은 뭐야? 5번이지. 5번이지. 이 나머지 별장이니 해운제 골프장 토지니 고고락장 건축물이니 뭐 이런 것은 1.5에 44%잖아. 4% 그렇죠. 근데 과밀억제 권역내는 일반 건축물 세율이 1000분의 2.5죠. 여름에 5배를 해봤자 1000분의 12.5밖에 안 돼. 1000분의 44%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또 올해도 다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2차에서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하나 차로 떨어졌는데 방금 그것도 틀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틀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틀렸냐고 물어봤더니 5배수는 하니까 제일 세율이 높은 줄 알았대. 5배수 하니까. 그죠? 5배수로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는 5배 중과세 아니야. 그 5배니까 세율이 가장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답인데 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다른 거 답을 찾으려니 또 없어. 별장, 골프장, 그것도 세율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끝내는 이제 이분이 틀렸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이거 사치계산 이거 3분의 49분이라고 이거 꼭 중요하니까 아시라고 그랬거든. 근데도 그분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합격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지고 원래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2차에서 하나가 부족해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2차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는데 이제 착각을 한 거야. 그냥 자기는 이제 일단 얼른 떠오르는 거지 뭐야. 5배 이것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게 세율이 가장 높은 거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요. 1000분의 40짜리가 제일 세율이 높아요. 작살난 세율 아니요. 지금 말하면 1000분의 40이 작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확인해보면 기존에 재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4번에서 별장 및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별장만 1,000분의 40이고요. 재산세는 고급주택이 없어. 재산세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야. 고급주택이 없어. 재산세는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뭐라고 돼 있어? 일반 주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세율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6월 1일 현재 즉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 비율 요걸 퍼센트를 곱한 것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다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율을 딱 곱하게 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지. 그럼 이 산출세액을 어떤 식으로 징수되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납세의무자 어떤 식으로 부가 징수되는지 이 내용이 또 시험에 꼭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가 징수되고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지금까지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험 문제가 토지분 구분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해년마다 지문은 들어가요. 지문은 재산세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되냐 이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이 납세의무자 원칙이 있어. 이 재산세는요 6월 1일이 과시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이날짜 6월 1일 현재 이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날짜 현재 실제 소유자요. 사실상 소유자요. 등기가 누구로 돼 있든 안 따지고 일단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꼭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도가 됩니다. 매도가 돼요. 매도가 되고, 그러면 갑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양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을 양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란 5월 31일까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변동이라 그래. 그런 걸. 그럼 5월 30일까지 이렇게 이것이 5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야. 5월 30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6월 1일 날짜 등기 여부를 떠나서 실제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요, 을이요. 그래서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예요. 실사례로 나오면, 그러니까 거기 실사례로 나와요. 갑 매도자, 을 매수인 딱 양수인 써놓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은 언제, 중도금 지급일은 언제,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은 언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등기일이 언제 이렇게 돼 있다니까. 등기일이 언제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이죠. 다만 등기가 더 빨리 되면 빠른 등기일이죠. 그걸 판단해. 그걸 판단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이전됐어. 그러면 6월 1일 날짜 실제 소유자는 산 사람이야. 양수인이. 그렇죠. 그러면 6월 2일 이렇게 6월 2일 이후로라고 돼 있어. 6월 2일 이후로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그 6월 1일 봐봐. 6월 2일 이후로 됐으니까 6월 1일은 실제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잖아. 갑. 맞아요? 그래서 6월 2일 이후로 되면 꼭 여러분들은 양도인 갑을 답을 찾아줘야 돼.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나와. 5월 30일까지로 잘 나와. 양수인. 시간이 없어. 을 찍으면 돼. 을 찍으면 거의 맞아. 시간이 없으면 을 찍으면 돼요. 6월 2일 이후로 되면 양도인 갑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날짜 과세 기준일 이날짜 과세 기준일 양도 양수시 해필이면 재수없게 6월 1일 날짜로 양도 양수인 경우 그랬어.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6월 1일 날짜로 양도 양수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양수인을 찍으면 맞는 확률이 높은 거야. 6월 1일 날까지 양도 양수로가 이루어지면 양수인 경우는 누구다? 양수이다. 이거예요. 양수인. 알겠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6월 1일 날짜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재산이야. 공유로 실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 돼 있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지분권자 자기 지분대로. 근데 이제 단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 거냐? 과거에 이렇게 틀렸네. 지분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다 나왔어. 틀렸지?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지분 표시가 없는데 지분이 가장 많은 자대. 말이 되고? 지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어떻게 골라? 그죠?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각자 지분은 균등입니다. 균등으로 그래. 균등. 똑같다라고 봐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될 수 있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자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래요. 그 없으면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공유자죠? 그것도 틀리지. 연장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래? 균등이다 이 말이에요. 연장자로 나와도 틀려요. 균등하게 봐요. 균등하게.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미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어찌입니까? 각각 소유자별로 과세하기는 하지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하나로 주택분 산출세액을 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분 산출세액을 하나로 계산된 세금을 나눈다고 그랬어. 나눈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눠? 이제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비율이고 세금 나눌 때는 뭐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가액비율로 가액비율로 나눈다. 그래서 가액비율로 가액비율로 나눠갖고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하나로 주택분 산출세액을 낸 다음에 하나로 산출된 세금을 건물가격, 토지가액 비율로 나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각각 구분해서 산출세액을 각자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산출세액은 하나로 내야 돼. 하나로.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나눕니다. 가액비율로. 그렇죠? 소유자별로 가져야겠다 이거요. 그래서 원칙을 봤어요. 원칙. 그런데 외외가 있어. 자, 외외로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원칙 납세의무자인데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가 되려면 다 사유가 있어야 돼. 외외적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다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 다 사유가. 그죠? 자, 먼저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공무상 소유자는 등기부등을 말해. 등기부등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외외로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이렇게 5월 31일까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거야. 이러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고요.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엔드요. 안 해가지고 뭘 알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 말이. 그냥 소유권 변동 신고 안 했다라고 해서 공무상 소유자이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는 누구로 해야 된다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해야 된다. 공무상 소유자로.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주된 상속자가 외외로 납세의무가 되려면 상속 재산을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을 안 했다는 거요.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을 해야 돼. 안 했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뭐 어머니라든지 자식들이 서로 달라들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서로 등기하려고 그러지. 근데 서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빚이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등기 이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등기 이행도 안 하고 떼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뭣도 안 했냐. 신고도 안 했어.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도 안 하고 이를 신고하지도 안 했어. 그러면은 신고도 안 됐지. 상속인별로 등기도 안 옮겨졌지. 그러면 죽은 피상주 명의로 돼 있죠. 이럴 때가 주된 상속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당연히 이제 법령상으로 따져야 돼. 민법상에서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5화를 더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자.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당연히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됩니다. 5화를 더 받아.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또 모셨네? 그러면 동거 봉양한 큰아들한테도 5화를 더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하고 큰아들하고 지분이 1.5로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두 사람이나 됐네? 그럼 그 중에서 연장자 어머니가 납세의무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머니가 납세의무자예요. 무조건 상속인별로 등기 안 해놓으면 일단은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면 연장자로 한다. 상속인 중에서 어쩔 때 상속인별로 등기이행도 안 되고 엔드요. 신고도 안 됐을 때. 근데 어떤 식으로 틀리게 나오냐면 이렇게 된 적이 있어. 상속인별로 등기이행 했냐 안 했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은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리다. 틀렸단 말이야. 상속인별로 등기가 돼 있으면 상속인별로 신고가 되면 상속인별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 가장 많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인데 매수 계약자도 어쩔 때냐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 분명히 재산이 누구 거냐면 국가 등 소유재산이요. 그럼 국가 등 거 소유재산이요. 그럼 재산세 안 내야 돼. 비과세. 그런데 소유재산과 내가 연부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연부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 등이 나한테 사용권을 미리 넘겨줍니다. 무상으로. 그럼 무상으로 사용권이 부여받네. 사용권이 부여. 그러면 국가 등 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된 상태인데 내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받았지. 그럼 내가 어차피 이거는 매수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됩니다. 왜 그렇다?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 국가 등 소유재산인데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내가 사용료 없이 쓰잖아. 국가 등 소유로 돼 있어도.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꼭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돼.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매수 계약자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도 저를 보세요. 이런 사람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그 입주자 될 사람들한테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아요.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토지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토지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해줍니다. 부여해줘요. 그럼 이렇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사람도 뭐가 돼? 매수 계약자가 돼.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집니다. 그렇죠?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지만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매수 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쉬워요. 원래는 종중재산은 그 종중이 납세 의무자예요. 문중 땅은 문중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문중 땅인데 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다행히. 문중 땅이 내 개인 명의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중 땅이다라고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계속 문중 땅이다 신고도 안 하고 내가 그 땅을 농사 짓는다니까 막. 그러면 재산세 누가 내야 되겠어? 내가 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꼭 종중재산 신고를 안 했을 때요. 종중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만요. 신고되지 않았을 때.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부과시킨다? 공보상 소유자에게. 신고되지 않았을 때만 그래. 꼭 신고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이 사업시행자는 너무 쉬워요.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겠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것은 사업시행자고. 이것도 있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 있어. 수탁자. 이 수탁자 납세의무자는 무조건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이요.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라고 그래.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수탁자에게. 위탁자 아니에요? 위탁자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노란 거 쓰겠습니다.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 있어. 세상에 2인차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이다 이거예요. 소유권 귀속이 누건지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 예를 들면 소유권 분쟁이 소송 중이라면 소송 중이라면 누건지 몰라. 그러면 누구에게? 사용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그래서 지금까지 납세의무자 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항상 먼저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 여부가 누구로 되는 실제 사실상 소유자이다.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이제 외외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신고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공보상 소유자. 상속 재산도 신고되지도 않고 상속인별로 등기되지도 않았을 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 국가 등 소유재산이라도 연부로 매매계약이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미리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다? 사용자. 맞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토지는 사업시행자.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종중재산도 신고되지 않았을 때는 공보상 소유자. 이렇게. 참 잘하시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 봤어요. 그 다음에 세금 곱해. 그럼 산출세액 나왔어. 산출세. 그리고 누가 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까지. 그럼 이제 이 산출세액을 시장군수가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 고지를 해요. 그래서 고지할 때는 고지서 납기를 또 정해줘야 돼. 그럼 고지서 받았는데 납기가 없어 봐. 그게 고지서예요. 그건 무효예요. 그거는 납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가 재산세 내야 될 납기인지. 그리고 납기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런 내용들. 그리고 부가징수, 납세지를 어디로 올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징수 내용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과세 구축입니다. 구축.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 날짜란다? 6월 1일. 6월 1일 날짜로 하더라도 납기는 달라요. 건축물은 7월달.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내야 돼. 토지는 9월달이에요. 9월 16일이야. 9월 30일까지. 주택은 원칙이 2분의 1씩이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도 2분의 1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러면 토지는 9월 달에 한꺼번에 내고 건축물은 7월 달 한꺼번에 내는데 주택은 반반씩 7월 달, 9월 달이 납기네. 단서가 있어. 주택만 그래. 10만 원 이하이다. 밑줄. 10만 원 이하로 나오면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해. 가능.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라면 한꺼번에 7월 달에만 부과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7월 달에 할 수 있다요. 징수 가능. 이 10만 원 이하를 실제 25일 때인가는 100만 원 이하로 내보더라고. 10만 원 이하를 100만 원 이하로. 하여튼 말장난이요. 시험 문제가 말장난이요. 이 법률 내용을 그대로 틀리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말장난이요. 어차피 법이다 보니까 꼭 주택을 좀 주의해야 되겠네. 주택. 그리고 토지도 틀리게 낸 적 있어요. 9월 1일부터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 있어. 9월 16일에서. 그죠? 그러면 상가 등은 건축물은 7월 달이 납기가 되고 토지는 9월 달에 납기가 되는데 주택은 토지까지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반만 7월 달이고 나머지 반은 9월 달이고 10만 원 이하 될 때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안 나오니까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무조건 토지 등 재산 소재지야 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소재지예요. 소재지. 재산 소재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 있을 건데 지난번에 강의 때 저희 어머님이 부천에 계십니다. 부천에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나는 부천에 가서 자야 돼요. 그래야 내일 서울에 또 종로에서 강의하고 그런데 내일 서울에 강의한 다음에 종로한 다음에 또 금요일은 일산을 또 와야 돼. 저기 일산에 뭐 다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부안이에요. 부안. 저희 집사람 제가 부안인데 부안에서 옛날에 장인어른 씨랑 농사졌어요. 그러다가 자식이 저 경기도로 오니까 경기도 부천으로 오신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농지를 그 동네 사람이 이제 져먹도록 하고 이제 부천으로 오셨죠. 처음으로 이제 부천에 이제 오셨는데 그 부안 군수가 그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고친 거야. 부안 군수가 하는 거야. 그 토지 소재지.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부천에 사시는데 부천으로 이게 고지서가 날라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이제 처음에 이서방 부안 군수가 내가 부천에 사는지를 어떻게 알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왔대? 보더라고. 왜 부안 군수가 고지냐 이거야. 내가 부천에 사는 거. 부천 시장이 고지해야 되는데 부안 군수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 재산세는요 그 땅 농지 소재지에서 그 시장 군수 등이 부과하는 거다. 그리고 주소지 확인의 일도 아니다. 저 지금 확인 일도 아니다. 아니죠 뭐 이제 이거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고지합니다. 징수방과 동그라미랑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까지 미출. 늦어도 납기 개시라고 그랬어요. 종료 말고 납기 시작되기 5일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재산세는 무조건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고지서 발급됩니다. 고지서 발급돼요. 이때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 보통징수인데 그 옆에다가 씁니다. 꼭 써놔야 돼. 옆에다가 토지는 땅 한 장 고지서로 발급. 토지는 몇 개로 발급돼? 한 장. 토지는 부안 군수가 고지할 때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세액을 따로따로 써갖고 한 장 고지서가 딱 발급돼 토지는. 그런데 토지 이외 주택, 건물, 건축물 등은 토지 외 주택, 건축물 등은 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물건마다라고 할 수도 있어. 물건마다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해당 물건의 종류별로라고 돼 있어. 종류별로 각각 고지 가능. 각각 고지 가능. 그렇죠? 토지는 무조건 고지할 때는 한 장 고지서로만 해야 돼. 내 거 한 장의 고지서로만. 근데 토지를 뺀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한다? 물건마다 따로따로 또는 물건의 종류별로 따로따로 뭐 할 수 있다? 고지가 가능하다. 물건마다 할 수 있다. 또는 물건의 종류별로도 각각 고지가 가능합니다. 각각. 근데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란 말이 중요해요.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 고지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늦어도 언제까지 한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설명했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 면제 꼭 2,000원 미만이란 말 써놓습니다. 밑줄입니다. 2,000원 미만으로 대기해야 돼. 그 다음에 세율 중복신 이미 했어요. 두 분 동일한 재산의
이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그 정도인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 그 다음에 물납이 가능해.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 네. 이 물납과 분할납부를 조금 여기다 그래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물납하고, 물납 밑에 나는 제가 분납 좀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물론 이게 요약집에는 자세히 돼 있어요. 지금 요약집이 아니고 가장 핵심만 내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자, 물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납부 기한이 있어요. 건축물은 7월 31일이고요. 분납은 밑에 그리고 토지는 9월 30일까지잖아요. 납기가 두 개로 돼 있죠. 7월 달에 되는 거 있고 9월 달에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물납을 하면 일단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의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신청 허가 필요합니다. 신청 허가 필요해. 겠죠? 허가까지 필요해. 그럼 이제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10일 전이라고 그래. 납부 기한 10일 전에까지 신청입니다. 납부 기한 도래 전에 미리 며칠 전? 10일 전. 10일 되기 전에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서 물납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가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어. 시군 관할 구역 내 소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가 물납한 때냐면 이제 어차피 부동산 물납하면 이제 뭐 등기 필증이 있게 되죠. 등기 내줘야죠. 등기. 부동산은 등기. 그러니까 시군으로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등기 필증이 물납한 때가 됩니다. 물납한 때라는 것은 등기 필증이 교부받은 때가 뭐가 돼? 물납한 때가 됩니다. 물납한 때는 언제를 말한다? 등기 필증이 교부받은 때. 물납한 때에는 이렇게 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납기가 지날 수도 있겠지. 왜 그러냐면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해야지. 나중에 시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야 되지. 등기 필증을 받을 때까지 납부기한 7월달을 넘겨버려가지고 등기 필증이 이때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물납한 때에는 무조건 납기가 지났어도 이 말이 포인트예요. 물납을 하게 되면 꼭 이 말.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요. 그렇죠? 물납한 때는 어쩐다?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 납부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가상금이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되는 거니까 가상금을 따로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가상금이 배제된다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납한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이렇게. 물납한 때는 언제나 부동산 등기 필증이 교부받은 때더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물납에서 하나만 더 하면 돼. 그러면 더 물납 부동산 평가요. 평가는 물납한 때로 평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물납한 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현재 시가라고 그래. 통상이 시가로 평가됩니다. 언제 날짜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 이때 시가란 건축물은 시가 표준임을 받는다 등등 있어. 자세히 안 나와. 언제 날짜로 평가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 현재 날짜로 평가해야 되지. 물납한 날짜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납한 날짜가 아니에요. 과세 기준 현재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죠. 이거 그냥 줄여서 분납이라고 그래. 분납은 나눠서 내는 건데 500만 원 초과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신청만 필요합니다. 뭔만? 신청만 필요한 거지. 허가 등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납은 여기다 분납 그릴게요. 납부 기한인 7월 30일이나 토지는 9월 30일. 이게 납부 기한이죠? 그러면 납부 기한인 그날까지 분납을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는데? 납부 기한 그날까지. 오늘 납부 기한이면 오늘까지 분납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허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허가는 필요 없어. 허가는 안 받아도 돼. 허가는 안 받아도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납을 신청하면 이 납부 기한까지 일부만 내겠다. 그 말이에요. 일부란 말. 전부라고 하면 안 돼. 일부만 내겠다. 전부 납부하면 물납이 뭔 필요가 있어? 일부씩 낸다는 거지. 그러면 또 일부를 분할해서 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부는요, 납부 기한을 지나서 내겠다. 이거 아니야. 납부 기한 지나서. 며칠 내에? 45일 이내에 45일 이내에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이거야. 납기 지나서 낼 수 있다 이거야. 전부요, 일부요? 일부만. 그러면 아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겠네. 만약에 83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겠네. 10,000원만 내고 829만 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납부할 때 분납 금액을 정해놔 버렸어.
분납해야 될 금액은 정의라고 그랬어요. 분납 금액 정의라고 그랬어. 자, 어차피 우리가 500만 원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은 초과됐는데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어. 얼마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조금 전에 83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지. 그럼 500만 원 초과된 나머지 330만 원이. 그래서 5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 금액만. 그 다음에 아예 1000만 원이 초과되네. 1000만 원 초과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1200만 원 그러면 절반 600만 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00분의 50이라고 그래.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까지 들어가. 이하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뒤쪽 분할해서 내는 기간에 분할해서 일부 내는 기간에 45일 이내에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적이 있어요. 1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반,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만약에 850만 원이면 350만 원, 500만 원 초과된 350만 원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돼야 되지만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하면 된다 이 말이야. 차이 있죠? 차이 있어. 물납은 1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까지 필요가 되죠. 그러나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납은 꼭 시군 관할 구역 내 소재 부동산으로만 등기 필증이 교부된 데가 물납한 때고 그때는 납기대에 납한 것이 보는 거고 그리고 6월 1일 날짜로 평가해야 되지 물납한 날짜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분할 납부할 때는 이거 좀 중요해요. 분납금액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일부만 10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금액만 이렇게 45일 이내 분할해서 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납 이런 부분까지 했고요. 세부담 상한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비과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세부담 상한 있죠. 자, 세부담 상한은 간략하게 봅니다. 세부담 상한은 이거예요. 이 작년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작년에 50만 원 나왔어. 근데 올해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산출세액이 124만 원 나와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올해치 산출세액 124만 원 그대로 고지해버리면 납세분자가 화딱지 나가지고 안 내버려. 왜? 작년에는 50만 원 있는데 올해는 124만 원이 고지돼버리면 해도 넘어간다라고. 예, 그래서 배짜라 입을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 다시 말하면 한도액이라고 그래. 한도액인데 주택은 이 세부담 상한이 좀 달라요. 주택은 3억 이하짜리 주택이냐, 3억 초과 6억 이하짜리 주택이냐, 그 다음에 6억 초과되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주택은 작년 세금에 3억 이하는 직전 작년 세금의 100분의 105만 한도로입니다. 100분의 105. 작년에 50만 원이면 100분의 105로 곱하면 올해는 52만 5천 원만 내면 끝나는 거야. 124만 원 나왔어도 100분의 105만 내면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3억 초과 6억 이하는 6억 이하요. 6억까지요. 직전 세금의 100분의 110이요. 55만 원. 작년에 50만 원이면 5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6억 초과면 100분의 이거 150을 하면 안 돼. 100분의 130이요. 그죠? 그리고 주택 이외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 등 같은 거, 토지 등은 나머지는 100분의 직전연도 세금의 100분의 150입니다. 100분의 뜬다 150, 1.5배, 100분의 150. 이 금액으로 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도가 정해졌어요. 다 내는 거 아닙니다. 다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내면 뭘로 낼까? 주택으로 낼 가능성이 크겠지. 그러면서도 6억, 요 가운데 거 잘 낸단 말이야.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 작년에 50만 원이면 올해는 얼마가 한도가 되는 거예요? 55만 원. 이렇게 돼.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로 나오면 100분의 150이요. 그러면 작년에 50만 원에 100분의 150이면 75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결론 말씀드린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다 100분의 150.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100분의 150. 재산세는 달라. 주택을 좀 주의해야 돼. 주택 100분의 150으로는 건 아닙니다. 주택주의. 한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산세,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하는데, 한 30분이 안 걸립니다. 30분 정도. 많으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안에 끝내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